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쉬운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사사롭다, 사사로이라는 의미의 사자 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사자 부수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가다 라는 의미의 거자, 참여하다 라는 의미의 참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가다 라는 의미의 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자는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없애버리다, remove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흑토, 흑을 나타내는 토자가 되고 그 밑에 사사로울 사자 부수가 이렇게 놓이면 거자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 인쇄차로 볼 때는 이게 3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획에서 찾아서 없으면 7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험 볼 때는 이걸 정확하게 2획으로 보셔야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걸 3획으로 하든 2획으로 하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지금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전은 모두 과거입니다. 지금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미래가 되는 거죠. 10분 뒤도 지금으로 보면 미래고 5분 전도 지금으로 보면 과거가 되는 거죠.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는 뜻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제거고요. 서거는 죽음을 뜻하는 건데 이 서거는 아주 덕망이 높거나 또는 관직이 아주 높은 대통령급 정도를 서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천주교의 주교급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사회에서는 서거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서거라는 용어는 흔하게 쓰지 않습니다. 대단히 그 높은 직위의 인사가 이제 죽었을 때 쓰는 용어다. 수거는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다 이런 의미로는 주로 이제 안 쓰고 어떤 물건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물건이 팔렸을 때 그거를 도로 회수한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모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수거에 해당된다. 철거는 주로 구조물 또는 부동산 중에서 이제 건축 관련 또는 토목 관련된 어떤 그 부동산들을 수거하는 일을 철거라고 얘기를 한다. 소거는 있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소거는 대부분 물건으로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것 이런 것을 소거
소거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 이제 기억을 지우는 것도 소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거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형태로 머물러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사람의 의사 또는 태도, 그런 것들을 거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아주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일을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거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덕망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거취를 정하면 그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그 거취에 동의해서 행동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급 인원들의 거취 표시는 대단히 민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하다의 원 의미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거래는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의미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거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를 좀 봐줄 테니까 이걸 눈 감아 주세요 라는 일종의 뇌물성 그 행위를 하고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거래하다 이런 말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세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능을 없애는 것을 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세하고 이제 환관을 만드는 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거세는 단순히 후손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거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환관의 경우에는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거든요. 뭐 심지어는 턱수염도 안 나는 그런 구조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세 그러면 그런 구조까지는 아니고 생식 기능만 없애는, 그러니까 정자가 사출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통상 거세의 대상으로 하죠. 퇴거는 현재 머물고 있는 데서 퇴각시키는 것을 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그 공장에 그 시위대들이 모여 있다, 그것을 이제 강제로 해산시킨다 하는 것도 퇴거가 되는 거고요. 주민 등록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 등록을 옮기는 것도 퇴거가 되는 거죠. 또 이사하는 것도 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곳에서 물러나는 것은 모두 퇴거에 해당된다. 두 번째 한자는 표자가 되겠는데요. 겉이란 뜻입니다. 겉 표면, 이런 의미의 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쓴 게 이게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밑에 이게 언뜻 볼 때는 이제 오드이자하고 같은데 이 글씨가 이제 조합이 되면서 겉이라는 의미의 표자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고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자는 이제 껍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 그러면 어떤 물체의 바깥 부분을 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때는 표면을 여기가 원래는 표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아래. 그러나 통상적으로 표면 그럼 이 위쪽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 이 껍데기 부분은 다 표면입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는 것을 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남들이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주로 말로 하지만 이렇게 표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에 준하는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는 자연인이죠. 법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처럼 움직이는 단체는 결국은 의사표시를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리해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반장도 그 반의 대표인 거죠. 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내는 것을 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표는 연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공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는 할 수 있는 거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의사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모든 것을 표시라고 합니다. 이게 발표도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기호나 또는 뭐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을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사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직위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사표라고 얘기를 한다.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표는 껍데기란 뜻이고 이 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 그럴 때는 이 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큰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이 뒤쪽에 도로,
좁은 이 뒤쪽의 도로를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니자니까 껍데기에 쌓여 있는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부동이다. 이게 부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같지 않다. 이 동은 같다는 뜻이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리부동은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걸 믿었다가 이제 배반을 당하는 그런 구조가 표리부동이다. 마지막으로 형자를 보겠는데요. 형자는 나보다 태어나기를 먼저 태어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상관없어요. 단 1초만 먼저 태어나도, 쌍둥이처럼 단 1초만 먼저 태어나도 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형이라는 거를 여성들끼리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성한테만 형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삐쳐 올려서 마무리를 한다. 형님, 그러면 형을 존대하는 호칭입니다. 이게 님이 붙으면 다 존대하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말을 쓸 때 이 님자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표시를 나타낸다. 형부라고 하면 언니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끼리도 형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남자끼리만 씁니다. 형은. 형수라고 하면 남자 동생이 남자 형의 부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형은 남자 동생이 손위 여자 형제의 신랑을 부르는 소리고, 처형은 여자 동생이 동성, 즉 여자 언니의 잠깐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 와이프, 집사람의 언니를 내가 처형이라고 부른다. 의형제라고 하면 원래 혈육 관계가 아닌데,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땐 돕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도와주겠다라는 형제지간을 맺는, 혈육으로서의 형제가 아니고 사위적 관계에서의 형제지간을 맺는 것을 의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형제는 실제 혈육 간의 형제보다 더 끈끈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학부형이라고 할 때 이 부형은 원래는 아버지와 형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부형이라는 것을 그냥 학교에 자녀를 교육시키러 보내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학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형은 성적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이 다 학부형에 들어간다.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 이게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배웠던 그 배가 다른, 이게 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형제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를 이복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동복 형제를 우리가 친형제라고 합니다. 동자는 같다는 뜻이니까 복이 같은 형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반대가 동복 형제죠. 동복 형제를 우리가 친형제라고 얘기를 한다. 참고로 이 blood brother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의형제에도 씁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맏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the eldest brothe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맏형을 완전히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큰형이라는 뜻입니다. 큰형. 큰형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가 있고 딸이 있고 또 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아들이죠. 아들이 있고 여기에 또 딸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에 막내가 아들이었어요. 그럼 이 아들이 여기를 둘째 형, 여기를 큰 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큰 형이요, the eldest brother예요. 그런데 자,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남매, 동기가 지금 6이죠. 6남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아들이죠. 이때는 맏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아들이 아니고 여기가 딸이었어요. 이렇게 딸이었고 여기가 아들이었고 딸,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맞이는 딸이 되는 거죠. 요 맞이는. 그러니까 이게 맏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형이 큰 형이지 맏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와 그 한글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